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불상에게 바친 신발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나는 신발회사의 영업직이었다. 그럭저럭 15년이 다 되어가는데 대기업의 염가 공세에 밀려 사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결국 외국에서 싸구려 신발을 수입해서 팔기 시작했지만 이게 영 못 써먹을 물건이었다. 사장의 지시에 따라 신발들을 먼 교외에 내다 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수상한 트럭이 한밤중에 드나드는 걸 누군가 목격했나 보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는지 잠결에 뛰쳐나온 듯 구깃구깃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내가 운전자 대신 대답에 나섰다. 당신 아는 버리기 전에는 돌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어 만신창이었기에 넋두리를 잔뜩 늘어놓았다. 그랬더니 그 경찰관은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불상에게 공양으로 바친다면 눈 감아 줄 수 있다고 촌장이 말하는군. 기묘한 제안이었다. 넘겨받은 지도에는 근처 마을 주변 산속 불상의 위치들이 그려져 있었다. 필사적으로 산마다 나누어 공양이라고 신발을 버리고 왔다. 멀쩡한 거 몇 개는 아까워서 내가 챙기기도 했다. 사흘 정도 걸렸지만 마침내 모든 불상에게 신발을 바칠 수 있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 갑자기 달려든 무언가에 부딪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눈앞에는 유리창이 다가왔다. 그 순간 무언가가 내 발을 꽉 잡았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후 아래를 내려다보니 무수한 불상이 내 발목을 잡고 있었다. 머리가 하얘졌다. 보통 이런 건 재앙을 받아 죽는 상황일 텐데 왜 살려준 걸까? 애당초에 우리는 불법 폐기물 투기를 하라고 회사에서 지시를 받아온 거였다. 문득 그런 회사 같은 데 있으면 안 되겠다고 어떻게 봐도 나쁜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 덕이었을까 눈이 떠진 듯한 느낌이었다. 그 길로 회사를 때려치웠다. 그리고 기묘한 인연에 이끌려 그 마을에서 일을 구했다. 맨발의 지장보살에게 신발을 바친 사람이라는 소문 덕분에 곧 취업할 수 있었다. 산과 지장보살 관리인 자리였다. 열심히 반년 정도 일하다가 회식 자리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저건 사실 지장보살이 아니라 이 산 주변에 있는 삿된 신을 가라앉히기 위해 산 제물을 바친 것이라고. 산 제물이 된 사람들은 마을에 대해 원한을 품었었기에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 같았다. 즉, 나는 과거의 산 제물에게 바치는 산 제물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그걸 깨달은 순간 오한이 들었다. 경찰관이 짐짓 도와주겠다며 건넨 말 뒤편에 숨겨진 악에 이 마을 사람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 감사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을 소중히 여기며 몇 년이고 일을 하고 있는 사이 신기하게도 운길이 트였다. 도시에서 소방 맞고 돌아왔다지만 아내도 생겼고 묘하게 어른스러운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산제물로 바쳐진 이들의 환생은 아닐까 하고 가끔 생각한다. 하지만 내 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해준 그 마음을 생각하면 내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감사할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두운 방. 얼마 전까지 S연의 그럭저럭 번화한 동네에 살고 있었다. 40년 된 상당히 낡은 아파트였지만 가출이나 다름없는 독립이었기에 딱히 불만을 말할 입장도 아니었다. 처음 안내받은 방에서 그대로 살기로 했다. 3층짜리 건물의 2층 끝방인데 햇빛도 잘 들고 오래된 아파트치고는 벽이 두터운지 옆집의 생활소음 같은 것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역시 40년이나 된 탓에 바닥이 낡아빠졌다고 할까 군데군데 삐걱대는 소리가 났다. 아래층에 들리면 어쩌나 싶어 집안에서도 조심스레 다녔을 정도다. 일도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완전히 밤낮이 역전된 채 밤새도록 인터넷만 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윗집 바닥은 삐걱거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혀 소리가 들려오질 않았으니까. 화장실에 갔다가 방에 돌아오니 천장에서 뭔가 위화감이 느껴졌다. 눈을 부릅뜨고 보니 검은 점 같은 것이 보였다. 벌레인가 싶어 황급히 불을 켜니 점은 사라졌다. 뭔가 싶어 투덜대며 다시 소파에 앉아 인터넷에 몰두했다. 잠시 뒤 목이 뻐근해서 위를 올려다보니 또 천장에 검은 점이 보였다. 게다가 왠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고 재빨리 바퀴벌레 약을 손에 쥐고 검은 점을 바라봤다. 점은 움직임을 멈췄지만 바라보고 있자니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불을 켜고 보니 또 검은 점은 사라져버렸다. 그런 일이 매일 밤마다 이어졌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서서히 검은 점은 커지고 있었다. 이제 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천장에 검은 얼룩이 번진 것 같은 모양새였다.
혹시 윗집 사는 사람이 죽어서 시체 썩은 물이 번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다. 마침 여름이기도 했고. 하지만 얼룩이 나타나는 건 밤, 그것도 불을 끄고 있을 때뿐이었다. 불을 켜면 금세 사라진다고 할까, 보이지 않게 된다. 냄새도 나지 않았다. 기분은 나빴지만 형광등을 켜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에 그날 밤도 작은 간접 조명만 켜둔 채 인터넷을 하고 있었다. 물방울이 이마에 떨어졌다. 어라, 물이 새나. 손으로 닦아보니 검은 액체였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얼룩이 지름 1m 정도 크기까지 자라나 있었다. 물방울이 뺨에 떨어졌다. 나는 기겁해 불을 켜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출근 시간이 되자마자 관리회사에 연락했다. 위층에서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관리회사 사람이 급히 내 방으로 찾아왔다. 전화해서 말한 대로 설명을 했지만 역시나 낮이 되니 얼룩은 보이질 않았다. 소파에도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었지만 흔적은 남아있질 않았다. 의아하다는 듯한 얼굴의 관리인과 함께 윗집을 찾아가 인터폰을 누르자 그냥 평범한 아저씨가 나왔다. 단신 부임 중인 셀러리맨일까. 어쩐지 여인 모습이었다. 물이 새지 않냐고 물어봐도 그런 건 없다고 대답하고. 실제로 방을 점검했지만 이상한 것은 없었다. 오히려 이쪽이 싱거워질 만큼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다. 관리인은 점점 뭐야, 이 자식 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윗집 아저씨도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며칠 뒤 나는 도망치듯 시사했다. 2년 계약을 해놓고 반년밖에 살지 않은 탓에 위약금을 왕창 내야만 했고 최소한의 집만 빼고는 다 처분했다. 지금은 PC방과 친구네 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 그 이후 어두운 방에 있으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 버릇이 생겨버렸다. 세 번째 이야기, 상급생. 초등학생이던 시절 언제부턴가 같이 등교하던 상급생 언니가 있었다. 언제부터 같이 등교하게 됐는지 기억나지 않고 이름도 모른다. 등교 도중 길에서 만나 학교에 도착하기까지 5, 6분 정도만 같이 걸었다. 대화 내용은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 같은 흔해 빠진 것이었다. 하지만 학교 안까지 같이 들어갔던 기억은 없다. 늘 교문 근처에서 헤어졌으니까. 언니는 헤어질 때면 늘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나에 대한 건 반 친구들한테 말하면 안 돼. 협박 같은 느낌은 아니고 평소처럼 싱글싱글 웃는 얼굴로. 아직 저학년이었던 나는 그렇구나, 말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았다. 반 친구들은 물론이고 부모님이나 동생한테도 그 언니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반 여자아이들과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그 언니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무엇이 계기였는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침마다 항상 학교 오는 길에 언니랑 만나서 같이 와. 그 정도만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학교 시간에 혼자 집에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어깨를 잡았다. 누군가 싶어 돌아보니 언제나 등교 시간에만 만났던 언니가 평소처럼 싱글싱글 웃으며 서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약속을 어긴 것 따위는 완전히 잊고 있던 나는 매일 보는 언니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같이 가게 되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등교할 때 늘 언니와 만나던 곳에 이르렀다. 언니는 나직이 말했다. 오늘 나에 대해 학교에서 말했지? 아차 싶어서 언니를 봤다. 평소 늘 짓고 있던 미소와는 달랐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죄송해요 라고 사과하자 언니는 그 얼굴 그대로 괜찮아 라고만 대답했다. 그날 이후 언니와 내가 같이 등교하는 일은 2번 다시 없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언니를 등교할 때와 마지막 하교할 때만 만났었다. 뭐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아서 그랬던 걸 수도 있겠지만 관계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4학년이던 시절 학교 창립 110주년이라고 기념 앨범이 나왔었다. 흑백 사진이지만 한 장에 한 반씩 전 학년 모든 반이 들어있었다. 문득 언니가 떠올라 혹시나 싶어 상급생 반 사진들을 찾아봤지만 역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단체 사진 중 딱 하나 얼굴이 새까맣게 칠해진 사람이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나란히 서 있는 순서대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 사람의 이름만 역시 까맣게 칠해져 있었다. 내가 한 기억은 없는데 무섭다기보다는 신기한 경험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시골의 도로. 매일 출퇴근할 때 지나는 길이 있다. 시골이기에 교통량도 별로 없고 걸어 다니는 사람은 더더욱 보기 어렵다.
하지만 길폭만큼은 쓸데없이 넓은 시골이기에 있을 법한 우회도로다. 고등학교 무렵부터 27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일같이 다니는 길이었기에 그날도 별 생각 없이 차를 타고 출근했다. 출근할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 문제는 퇴근길이었다. 그날은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퇴근하게 됐었다. 아마 밤 11시 무렵이었을 것이다. 가로등도 변변한 게 없는 데다 시간이니만큼 차도 별로 없었다. 당연히 걸어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키 큰 사람 하나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다. 이런 시간에 이런 어두운 길에서 산책이라도 하는 건가? 특이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나는 파란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차를 세웠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다. 나는 자동차용 신호에 걸려서 멈췄다. 그럼 보행자용 신호등은 파란불일 텐데 왜 저 사람은 길을 건너지 않는 거지? 어두운 탓에 눈을 부릅뜨고 그 사람을 살피자 온몸이 하얗다는 걸 그제야 알아차렸다. 그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저 녀석 양팔이 없어. 게다가 키가 크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가늘고 길었다. 지금 떠올려보면 얼굴까지 새하얘서 달걀 귀신 같은 모양새였던 느낌이 든다. 기분이 너무나도 나빴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는 순간 나는 엑셀을 힘껏 밟아 급발진했다. 저런 걸 본 건 처음이었기에 한시라도 빨리 도망치고 싶었다. 사이드미러에 비치는 흰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간다. 흔해 빠진 괴담 마냥 쫓아오거나 하는 낌새도 없다. 나는 조금 마음을 놓았지만 몸은 계속 벌벌 떨렸다. 따뜻한 거라도 하나 마셔야겠다 싶어 우회도로변에 있는 세븐일레븐에 차를 세웠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자 바로 옆에 있는 버스 정류소에 그놈이 있었다. 나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는 당최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편의점 불빛 때문에 아까보다 더 선명하게 놈의 모습이 보였다. 역시 양팔이 없다. 그리고 상반신만이 좌우로 흔들흔들 흔들리고 있다. 직감적으로 위험함을 느꼈다. 나는 금방 내렸던 차에 다시 뛰쳐들어 그대로 집까지 달렸다. 도망치듯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를 바라보고 어머니는 말했다. 너 무슨 일 있었냐? 코피 나는구만. 코피를 흘린 건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놈 탓인지 너무나도 겁에 질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어찌되었건 그 길로는 2번 다시 다니지 않고 있다. 생각해보면 그놈을 처음 봤던 교차로 조금 안쪽에는 계단이 있고 그 위에는 사람 손길이 끊겨 불이 무성한 신사가 있다. 어쩌면 그 녀석은 그 신사와 관련된 존재였을지도 모르겠다. 5번째 이야기, 여자친구. 대학생 시절 이야기다. 친구 A에게 먼 곳에 사는 여자친구가 생긴 듯했다. 매일같이 염장을 질러대서 지긋지긋했다. 어느 날 A네 집에서 놀던 때였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 A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잠들고 말았다. 그러자 나랑 마찬가지로 A의 염장질에 질릴 대로 질려있던 친구 B가 이런 제안을 해왔다. A 여자친구한테 장난 전화라도 해보자. 지금 생각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짓이고 반성도 하고 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기도 했고 그때는 어쨌건 나도 흥에 취해 있었다. A의 휴대폰을 찾아 몰래 열고 일단 문자를 좀 살펴보기로 했다. 슬쩍 보니 달달한 내용투성이었다. 보낸 문자함에도 비슷한 내용이 산더미 같아서 나와 B는 낄낄대며 웃어버렸다. 동시에 마음속에 질투의 불길이 일었다. 본격적으로 장난 전화를 할 마음을 먹게 된 것이다. 어쩐지 착신 내역에는 A 여자친구의 이름이 보이질 않았다. 결국 주소록에서 찾아서 전화를 걸었다. 받을지 받지 않을지 두근거리며 기다리고 있는 찰나 방 안에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방에 있는 건 나와 A, B, 3명. 내 휴대폰이 아니다. B의 휴대폰도 아니다. A의 휴대폰은 지금 우리가 쥐고 있다. 이 방 안에 휴대폰이 한 대 더 있다는 건 말고는 답이 없었다. A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건 순간 울리기 시작한 의문의 휴대폰.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았다. A가 늘 가지고 다니는 가방 안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다. 열어보니 하늘색 휴대폰이 하나 있었다. 조심스레 열어봤다. 휴대폰 화면에는 A의 이름이 떠 있었다. 이 자식, 뭐 하고 다니는 거야? B는 완전히 질린 것처럼 보였다. 나도 소름이 끼쳐서 술이 확 깼다. 천만다행으로 A는 계속 자고 있었다. 우리는 A의 휴대폰 2개에서 각각 발신, 착신 이력을 지운 뒤 다음날 아침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그 이후 어쩐지 A와는 소원해졌지만 그 후로도 몇 번인가 여자친구 자랑을 들었었다. 별것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이었다. 6번째 이야기, 같은 꿈. 역 앞을 걷다가 너무나도 이상한 헌팅을 당하고 끝내 인생이 완성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아내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마 여기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어렸을 때 1년에 한 번씩 늘 같은 꿈을 꾸곤 했다. 중학교 무렵까지 매년 그 꿈을 꾸었던 기억이 난다. 클로버가 곳곳에 피어있는 들판에서 머리를 양갈래로 따은 어린 여자아이가 뛰어다니는 꿈이다. 이 꿈을 꿀 때면 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껏 느낀 적 없던 종류의 행복을 느끼며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꾸지 않다 보니 어른이 되고서는 까맣게 잊고 살고 있었다. 어느 휴일 서점에 들렀다 돌아오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웬 여자가 어깨를 두드렸다. 나 말인가 싶어서 헤드폰에서 귀만 내밀고 네 하고 되물었다. 오면 얼굴로 저와 어디선가 만나지 않으셨나요? 라고 질문해왔다. 어라,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얼굴을 찬찬히 뜯어봤지만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아니요, 아마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여자는 찜찜하다는 듯. 그래,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갑작스레 얼굴을 훅 들더니 첫눈에 반했어요. 사귀어 주지 않으실래요? 라고 고백을 해왔다. 그제야 나는 이게 헌팅인가 싶었다. 전혀 인기가 없던 나는 여자한테 고백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날아오를 듯한 기분이었다. 잘 부탁합니다. 하며 조금 폼도 잡아보고 여자도 웃으며 그럼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휴대폰을 건네와 그날부터 연락을 하게 되었다. 나는 헌팅을 당해서 말이야. 나도 여자친구가 생겼다라고 으쓱대며 친구들에게 자랑을 해댔다. 하지만 여자친구 쪽은 어쩐지 데이트를 할 때도 연락을 할 때도 무리하고 있는 느낌이랄까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긴장이라도 한 걸까 싶었지만 점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다. 그래도 그럭저럭 3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같이 드라이브를 가게 되었다. 차를 타고 가자는 이야기를 꺼낸 순간 여자친구의 얼굴이 가면처럼 굳어서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드라이브 좋겠어, 가고 싶어라고 대답했다. 당일 여자친구를 만나자 엄청 큰 배낭 같은 걸 메고 왔다. 소풍도 아닌데 뭘 이렇게 많이 써왔어. 하고 웃고는 꽤 시골인 동네를 떠나 평소와는 다른 도시 쪽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그날 여자친구는 너무 반짝반짝 빛나 보였다. 역시 수수한 시골보다는 도시 쪽이 즐겁겠지.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꽤 멀리 차를 타고 나오다 보니 여자친구가 만들어준 주먹밥이나 샌드위치를 먹기도 했다. 차 안에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일들이 소소하게 행복하고 즐거웠다. 이후에도 가끔 드라이브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여자친구는 매번 이것저것 만들어 와서 마음의 거리가 줄어든 느낌이었다. 어느 날 언제나 그렇듯 여자친구 집 앞에서 여자친구를 태우고 운전을 하는데 여자친구가 조수석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다. 오늘인가 보네, 아마. 여자친구가 말했다. 뭐가? 하고 내가 묻자. 나 뭐라고 말했어? 라고 웃어서 좀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평소와 똑같았기에 평범하게 데이트를 마치고 저녁을 먹은 뒤 돌아오는 길에 올랐다. 겨울인데다가 주변은 산길이라 벌써 어두웠다. 이야기를 나누며 운전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어쩐지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굳어버린 느낌이 들었다. 재빨리 얼굴을 바라보자 왠지 눈이 풀린 것 같았다. 거기서부터 대화가 끊겼다. 나는 여자친구가 화가 날 만한 말이라도 했나 싶어 걱정하며 산길 커브를 돌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가 슥 하고 커브 바깥쪽으로 겉돌더니 원심력에 따라 그 기세 그대로 가드레일 너머로 떨어졌다. 엄청난 폭음이 들린 후 의식이 사라졌다. 한참 뒤 여자친구가 나를 흔들어 눈을 떴다. 자동차는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머리는 아픈데 눈은 보이지 않고 옷이 축축한 것만 느껴졌다. 망연자실하던 와중 문득 여자친구가 걱정돼서 돌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여자친구는 무사했는지 멀쩡한 모습으로 담담하게 언제나 메고 다니던 배낭에서 거즈와 붕대를 꺼내고 있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깔끔한 솜씨로 내 머리에 대고 치열하며 두르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내 머리는 충격으로 깨져서 그 피로 옷이 젖어 있던 모양이었다. 그 후 여자친구는 휴대폰으로 구조를 청했다.
예보대로 영화에 추이었던 탓에 배낭 속에 들어있던 손난로를 내 몸에 잔뜩 붙이고 우리는 꼭 껴안고 체온을 지켰다. 나는 피가 빠져나간 탓인지 굉장한 한기가 느껴졌고 공포에 질려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무척 침착했다. 어째서인지 내가 꼭 지켜줄게 라고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무척 신기한 기분이었다. 잠시 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는 같이 구조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여자친구에게 그 응급치료 솜씨는 무엇이었는지 물었다. 여자친구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나 알고 있었어. 라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여자친구는 어릴 때부터 모르는 남자가 밤중 산길에서 사고를 당해 죽는 꿈을 반복적으로 꾸었다고 한다. 너무 자주 꿈을 꾸다 보니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러자 위에서 내려다보던 꿈이 조수석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리고 차차 꿈을 꿀 때마다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서 어디를 다치고 무엇이 원인이 되어 죽는지를 파악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남자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꿈속에서 필요한 도구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 사고 끝에도 살아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처음 나를 봤을 때 여자친구는 너무나 큰 충격에 온몸에서 땀이 나고 토할 것만 같았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다. 정기적으로 꿈에 나오던 남자를 현실에서 마주친다면 누구라도 무섭겠지. 처음 만났던 그날은 정말 큰맘 먹고 말을 걸었던 거라고 한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면 여기서 끝이지만 만약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이 남자에게 말을 걸지 않은 걸 평생 후회할 거라 느끼면서 솔직히 외모적으로 나는 여자친구의 이상형이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갑자기 친구가 되어달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고 끝날 것 같아. 첫눈에 반했다고 그럴듯하게 둘러댔던 것이다. 사귀고 있다 보면 언젠가 그 사고를 마주칠 테니 적어도 그때까지는 사귀겠다는 마음으로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통곡했다. 여자친구가 그동안 무리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도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그런 걸까? 오히려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졌다. 솔직히 목숨을 건진 기쁨보다 여자친구가 이제 내 곁을 떠나갈지도 모른다는 것에 절망했다. 나는 통곡하며 이제 우리는 헤어지는 거야? 라고 내가 물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절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 이제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으니까. 어쩐지 결코 여자친구와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예감이 들었다. 당시에는 나 같은 놈이 이런 여자를 놓치면 다음은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랬다고 여겼지만 헤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선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내 대답을 들은 여자친구는 나도 너를 좋아하게 됐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로부터 반년 정도를 더 사귄 후 사귄 지 1년쯤 될 무렵 우리는 결혼했다. 결혼하고 2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다. 어느 화창한 날 이제는 아내가 된 여자친구가 만든 도시락을 가지고 피크닉을 갔다. 2살 된 딸은 무척 들떠서 피크닉 시트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뛰어다녔다. 웃으며 위험하니까 이리 오라고 딸에게 손을 뻗던 순간 나는 번개를 맞은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내가 따아준 양 갈래머리를 휘날리며 뛰어다니는 딸의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반복해 꾸어오던 꿈속의 그 장면이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내가 나를 돕는 꿈을 꾼 것도 내가 아내와 결코 헤어지면 안 된다고 느낀 것도 모두가 딸아이를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싶다. 그 꿈을 보고 느끼던 말로 표현할 수 없던 행복감은 고작해야 중학생이던 내가 알 턱도 없는 것이었다. 어린 딸을 보는 아버지의 행복감이니까. 지금 처음 맛보는 부모로서의 행복 속에서 그리움을 느끼는 모순된 감정으로 서 있다. 내 인생은 언젠가 이렇게 될 운명이었다고 순응하고 있다.